네, 15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자폐장애 교육을 수업하게 될 이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자폐성 장애 이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폐성 장애의 정의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정의에 따라서 자폐성 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제 사례 한 명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세종이라는 아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인데 한번 이 아동이 보이는 특징이 어떤지 저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다니는데 하교시에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학교 앞 작은 구멍에 가는데 반드시 그 가게만을 갑니다.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 아주머니께 인사를 하고 항상 같은 초코바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삽니다. 자, 그리고 아이스크림하고 과자를 반드시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서 들고 나오고 매일 같은 경로를 거쳐서 가게에서 땡땡은행에 갑니다. 이러한 학교의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게 되면 매우 당황해하고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은행에서는 자신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그 자리 앞에 불안한 표정과 행동으로 서 있고, 이렇게 자신이 치러야 하는 의식이 방해를 받게 되면 불안해하면서 당황해하고, 반면에 그날의 의식을 잘 치르게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가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간단한 사례기는 한데 요 안에 자폐성 장애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됐던 용어가 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반복을 하고 강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예요. 네, 그리고 여기 또 반드시고, 그 다음에 항상 같은이 있죠. 그래서 이게 자폐성 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판에 박힌 일과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행동이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의식을 치러야지 조금 편안함을 느끼는 아동들이에요. 그래서 요 사례를 보면서 이제 자폐 아동들은 대략 어떤 특징을 가진 아동들이겠구나라는 거를 그냥 간략하게 조금 이해는 되셨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폐의 정의란 무엇이고 이 아이들이 보이는 그냥 일반적인 특징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자폐성 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 정의는 미국 자폐협회에서 내린 정의예요. 그래서 이 자폐협회에서 내린 정의는 뭐냐라면, 자폐는 일반적으로 생후 3년 이내에 나타나는 복잡한 발달장애다. 그리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 기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자, 예전의 정의는 이제 좀 이따 저희가 살펴보기는 할 텐데요. 예전에는 자폐로 진단 내리기 위해서 1차적인 전제 조건이 뭐가 있었냐라면 요 3년 이내에 나타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변경은 되기는 했지만 예전부터 이제 내려온 정의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요 정도의 조금 기준이나 조건들을 조금 기억하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정의에서 핵심적으로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고 봤을 때, 사회적인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 기술 영역에서 이제 얘네가 제한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앞으로의 정의와 이 아동들이 보이는 이제 특징, 진단 기준에서도 계속 나올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고 기억해 두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폐를 지닌 아동이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왜 정의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저하고 제가 말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구어뿐만 아니라 비구어, 제스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구어나 비구어 의사소통,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여가 놀이 활동에서 어려움을 이제 보일 때 자폐성 장애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핵심적으로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라면, 이런 특징을 보이더라도 자폐성 범주 장애로 진단을 내리더라도 이 아동들은 각 개인마다 다양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보이는 특성이나 수준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를 내렸는데, 자, 여기서 옆에 보면 영어 IDEA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장애인 복지법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자폐에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폐라고 한다라면 일반적으로 여기서도 뭐가 나왔죠, 여러분들? 네. 3세 이전이 나왔죠. 여기서도 연령을 조금 예전에는 규정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3세 이전에 나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어뿐만 아니라 비구어 의사소통, 그 다음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게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줘야 되냐라면 교육을 받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심각하게 영향을 줄 때 이거를 자폐라고 진단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 두 가지 있었죠, 여러분들. 자, 3세 이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네, 찾으셔야죠. 네, 의사소통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결함을 보인다. 그래서 거의 모든 장애에서 이 기준이 들어간다라는 거 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폐하고 자주 관련된 기타 특성이 뭐가 있냐? 반복적인 활동. 저희가 아까 사례에서 보셨죠. 매일의 일과 안에서 반드시 그 가게를 가고 반드시 항상 그 초코바 아이스크림을 먹고 반드시 같은 경로를 통해 가고 반드시 그 은행에 가가지고 그거를 먹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특징이 뭐가 있냐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적인 활동, 그 다음에 그래서 뒤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겠지만 이제 놀잇감도 좋아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매일매일 같은 활동만 조금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활동이랑 그 다음에 상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변화나 일과에 대해서 변화되는 거에서 굉장히 저항이 심하다. 아까 판에 박힌 일가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라도 변화가 있으면 아까 왜 의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한다라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일과나 아니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감각적 경험에 대해서 비전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제 특징을 보시기는 하겠지만 간단히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라면 자폐성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 감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청각 반응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받는 자극하고 얘네가 받는 자극은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청각적 자극에 이제 민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소리도 어떻게 들릴까요? 저희는 그냥 쿵이겠지만 얘네한테는 쿵 이렇게 들리겠죠. 그래서 모든 자극이 얘네는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반응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이제 정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 용어는 아동의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뭐여야만 안 되냐면 정서 문제로 인해서 이런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이유는 뭐냐라면 이전에는 사실은 정서 행동 장애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요 안에 이제 자폐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분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정의 안에서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있냐라면 얘가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는데 이거의 원인은 정서 문제는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3세 이후에 이런 자폐 특성을 보이는 아동도 만약에 앞에서 기술한 이러한 진단 기준에 해당된다라면 자폐를 지닌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라고 조금 더 포용 있게 포괄적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한국에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저희가 그냥 좀 짧게 부르는 용어가 뭐냐라면 장특법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장특법 하면 이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장특법에서는 자폐성 장애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그 장특법은 항상 교육법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항상 정의를 내리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이제 명칭을 정해놨고 여기에서 이제 진단을 내리는 정의 기준은 뭐냐? 사회적 상호작용 계속 나왔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상에 있어서는 뭐가 있냐라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이제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특별한, 그러니까 일반 아동들이 받는 도움 이상의 다른 유니크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제 자폐성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 복지법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왜 장애를 진단을 내려서 요걸 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요 장애인 복지법에서도 이제 장애를 이제 분류하고 정의를 내렸는데,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자폐성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여기에 따른 정의는 뭐냐? 소화기에 자폐증이라고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라서 언어 문제, 신체 표현, 자기 조절이나 사회적인 적응 기능이나 이런 능력의 장애로 인해서 아까하고 똑같죠. 네,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제 자폐성 장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4개 기관에서 내리는 이제 정의를 보셨는데 항상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라면 3세 이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거는 그냥 발달 초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드러진 특징이 뭐가 있었죠? 항상 계속 나오는 게 네,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결함을 보인다. 그 다음에 어떤 흥미나 활동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를 보인다. 요거는 이제 다 이해를 하고 캐치를 하셨죠.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는 이제 정의를 살펴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럼 이 정의에 따라서 과연 얘네가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폐성 장애의 이제 정의에 따른 특성, 그러면 핵심적인 특성에 따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는 특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아동들이 보이는 의사소통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 의사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연 얘네는 어떤 제한을 보이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는 구어 발달의 전무나 지체래요. 그러니까 지금 구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그 수단 중에서 말이죠. 쉽게 생각하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말하는 능력, 구어 능력이 전무라는 거는 전혀 안 되거나, 그래서 자폐가 심한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어가 전혀 산출이 안 되는 아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달에서 아예 되지 않거나 아니면 구어를 산출하기는 하는데 지체를 보인다, 이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적어도 3분의 1이 구어 발달에 결함을 보인다.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구어 발달에 결함을 보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냐라면 그 자폐성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몸짓과 같은 의사소통의 대체 형태를 사용하려는 시도조차 않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의사소통이나 언어 능력을 생각을 하실 때 계속 구어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 때 여러분 반갑습니다라고 이렇게 말도 할 수도 있지만 제 표정이 어떤가요? 지금 막 찡그리고 있지 않죠? 막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화면상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맞는 게 제가 반가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네, 미소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꼭 구어가 아니더라도 이런 몸짓이나 제스처나 표정으로도 저희가 얼마든지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자폐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구어로 하는 의사소통에도 제한이 있지만 이렇게 몸짓과 같이 비구어적인 의사소통에도 이제 제한을 보여요. 그래서 이건 뭐냐라면 얘네들은 만약에 자폐를 가진 아동들 같은 경우에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 아동들은. 그런데 얘네들은 그걸 달라고 말로도 안 하지만 만약에 말을 못하는 그 어린 영아들 같은 게 어떡하죠? 제가 막 저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저거 주세요. 이거는 못하니까 아직까지는 막 엄마를 데리고 가서 저거 하고 이렇게 손으로 주세요. 요거를 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은 저게 갖고 싶어도 말로도 안 하겠지만 부모님이나 옆에 있는 친구나 뭐 교사를 데리고 가서 저거를 달라는 이런 몸짓으로 하는 의사소통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00%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뭐냐라면 자폐성 아동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거죠. 의사소통 목적으로 구어나 제스처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라면 내가 뭔가 저거를 요구를 해갖고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구를 하기 위한 어떤 의사소통이 목적이 있는데 이런 거를 구어나 제스처로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물건을 얘가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동은 그날에 꼭 뽀로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이날따라 자기 손에 닿지 않는 저 높은 곳에 이 뽀로로 장난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데리고 가서 엄마 저 이거 하던가 아니면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손을 잡고 가기는 가요. 그런데 이게 뭔가 어떤 요구하기 이런 의사소통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이 닿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냐라면 그 옆에 있는 성인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만약에 그 안에 얘가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 있었다면 아니면 사다리 같은 게 있었다면 저희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얻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원하는 물건이 있는 곳으로 이끌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동 자체가 뭐냐라면 의사소통적인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다만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시겠어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아동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말의 특성인데 반향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옆에 영어 보면은 에코죠. 에코. 자, 반향어. 저희가 왜 등산이나 이런 데 높은 올라가서 뭐를 하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야호 요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저쪽에서 뭐가 들려오는 거죠? 네, 메아리로 야호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 그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이제 반복하는 거. 그다음에 아니면 의미 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을 반영어라고 하는데 자폐아동들이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말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반영어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상당수, 대다수의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반복하는 반영어를 보이는데 이 반영어에는 즉각 반영어하고 지연 반영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즉각이죠. 말 그대로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성인이나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자, 지연 반영어는 뭐냐라면 조금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몇 분 있다가 몇 분 전에 들었던 거 해도 되고 몇 시간 전에 들었던 거 해도 되고 며칠 전에 몇 개월 전에 들었던 말을 이렇게 따라하는 거는 이제 지연 반영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즉각 반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이제 들은 것을 바로 즉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가 오늘은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와가지고 아유 현장님 머리 잘랐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네 아니오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얘네는 뭐라고 하냐라면 머리 잘랐어? 그러면 머리 잘랐어? 이렇게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요게 즉각 반영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문장 전체를 따라하기도 하고 아니면 머리 잘랐어? 이러면 머리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단어로만 따라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따라한 거를 즉각 반영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라면 이제 지연 반영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었던 말을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나 TV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이제 들었어요. 아니면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들었거나 이제 보았던 거예요. 이런 문구를 시간이 지난 후에 반영하는 거를 말하는데 사실 즉각 반영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얘가 이제 본인이 한 말을 이제 성인이 한 말을 바로 따라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캐치를 하고 사실은 뭔가 이걸 가지고 의사소통하기가 쉬운데 자폐아동들 같은 경우에 이 지연 반영어를 정말 많이 산출하는 아동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연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재 맥락하고 상관없는 얘가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얘가 어떤 의미로 어떤 내용으로 이걸 말을 하는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소통을 조금 주고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그 자폐아동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연 반영어를 주로 사용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계속 1시간 동안 뭐를 했냐면 강남 어린이집, 강남 어린이집, 강남 어린이집 계속 이걸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어디서 이제 와서 봤다던가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의사소통을 조금 이끌어 갔는데 이제 수업이 끝나고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잘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사실 지연 반영어를 주로 산출하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나 이제 맥락 안에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의사소통에 이제 제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얘네가 보이는 특징이 뭐가 있냐라면 대명사 반전이에요. 예, 여러분들 품사에서 대명사, 뭐 이그저, 나너 이런 거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뭐냐라면 이 대명사라는 거는 여러분들 나의 관점과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해가지고 내 관점에서 말할 때와 상대방이 말하는 관점에서 이거를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자폐성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명사를 바꿔 사용하는 대명사 반전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들 같은 경우에 얘네가 왜 대답하기를 잘 안 하니까 이제 교사나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엄마가 이제 질문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동이 좋아하는 이렇게 과자를 주고 분명 이거는 아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고 네가 먹을래? 내가 먹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먹을래? 내가 먹을까? 그러면
아동이에요. 이쪽에 아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아동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먹고 싶으면 네, 내가 먹을래를 해야 되는데 교사가 어떻게 질문을 해줬어요? 네가 먹을래? 내가 먹을 거였죠. 그러니까 아동은 뭐라고 대답하냐라면 네가 먹을래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와 너의 개념,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요거를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요거를 바꾸지 못해갖고 이렇게 대명사 반전을 사용해서 말을 하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또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조금 재밌는데 아이들이 왜 인사하기도 잘 안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저희가 처음에 뭐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말하는 거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가르칠 수 있죠? 네,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일단은 손으로 안녕하는 걸 가르쳐요. 그러면 자, 이쪽에 자폐아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쪽에 자폐아동이 있고 제가 이렇게 안녕 이렇게 손을 흔들어야지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사하시겠어요? 네,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자폐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라면 이렇게 인사를 해요. 왜요? 제가 손바닥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보이는 특징이 뭐가 있냐라면 이 아이들은 독특한 어조와 억양을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억양, 인토네이션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뭐 끝에 물어볼 때는 억양을 올리기도 하고 평소문은 그냥 이렇게 올리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 아동들은 그러니까 독특한 억양들을 조금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높낮이가 없는 기계음 같은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매우 높은 어조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문장을 이제 끝을 올려서 의문문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싫어, 아니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싫어, 안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만의 이제 독특한 억양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독특한 소리나 억양을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은 보편적으로 발달하는 아동들이 보이는 특징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뭐 지적장애나 다른 장애군들이 또 사용하는 특징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소리나 이 억양이 나타났을 때는 아, 이게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갖고 자폐성 장애인을 빠르게 구별할 수 있는 조금 분명한 특징이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대화 능력에 결여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정의에서 뭐의 결함이 있었죠, 여러분들. 네, 사회적인 상호작용하고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었죠. 자, 그럼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는데 대화가 잘 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폐성 장애 아동들은 이제 가장 저희가 왜 가르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라면 이렇게 대화 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두드러진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얘네가 저희가 질문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막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뭔가 이끌어내고 가르쳐 주는데 이런 능력들이 많이 결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물며 구어 발달이 이루어진 자폐성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자기가 먼저 시작하거나 아니면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고받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언어 자체를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포도를 원할 때 그냥 포도 주세요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라면 초록색 타원형 음식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제 화용론적 언어 능력의 결함인데 화용론은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 아동들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언어 발달 특성에 대해서 보실 텐데 사실은 그 언어 능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어떤 형태도 잘 만들고 내용 파악도 잘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이거를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도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요 안에 5가지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다 발달을 해야지 저희가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폐성 장애 아동들은 언어의 다른 영역에서도 결함을 보여요. 똑같이.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결함을 보이는 영역이 어디냐? 화용이에요. 사용하는 능력에 가장 큰 결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언어에서 이 화용이라는 건 뭐냐라면 언제 어떻게 내가 특정한 말을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사회적 관습을 아는 게 이제 화용론적인 능력인데 그 자폐성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게 굉장히 뚱뚱한 이제 여자 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폐성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 원래는 저희는 그 사람이 왜 그 뚱뚱하다고 그래도 아이 건강해 보이세요 이렇게 조금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아동들은 그 사람 기분이 불쾌하든 말든 이런 거를 눈치를 잘 채지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그냥 대놓고 네 뚱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못생겼어? 너 못생겼어? 선생님 못생겼어? 이런 말들을 그냥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떤 특징을 보이냐? 관용어나 비유적 표현이나 추상적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보여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자폐성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어휘 습득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관용적이라는 거는 맥락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유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이런 개념 습득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이 막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이제 달려볼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또 달리지, 이렇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자폐성장애 아동들은 어떻게 일을 하나요? 자, 그럼 달려볼까는 여러분들 사실 사전적으로는 달리다라는 거 이렇게 몸으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뭐를 하냐라면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마루에서 이제 폴짝폴짝 뛰던가 아니면 정말 달릴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비유적 표현에 이제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네 그 문제가 또 하나 뭐가 있냐라면 언어에서 갖는 이런 미묘한 차이점 있죠. 그 다음에 상식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네가 이해하는 데 결함을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또 문제를 보이냐? 네, 상상놀이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만약에 교사를 하고 계신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아이를 양육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놀이라는 게 아이의 이제 발달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지표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태어나서 그냥 물건 같은 거냐 막 빨고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감각으로 즐기다가 나중에는 뭐 자동차를 주면 처음에는 이렇게 막 빨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자동차 바퀴 굴리면서 기능적인 놀이를 하다가, 그리고 막 엄마하고 이렇게 있으면 뭐 엄마가 여기 설사 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운전할게 한번 타봐 그러면서 이렇게 멋머인 척하는 이런 상상 놀이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언어 능력의 이제 결함, 그러니까 이런 뭐 추상적인 이해나 아니면 비유적인 표현,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런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라면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 멋머인 척하는 이런 상상 놀이에까지 이제 결함을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소통 특성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약간 구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성장애 아동들은 그러니까 단지 구어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결함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네가 눈을 응시를 하지를 않아요. 이 눈 응시, 그러니까 눈 맞춤도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뭔가 같이 놀이를 하거나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곳을 같이 쳐다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 뭐 교사나 엄마나 아니면 뭐 성인이 유도하는 것에 쳐다도 안 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재밌어하는 거 뭐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적절하게 눈을 응시하는데 이제 얘네가 결함을 보인다. 그 다음에 대화 시작이나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눈 맞춤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이제 아이 컨택, 눈 맞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사실 눈 맞춤도 잘 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사물이나 사건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라고 유도를 해도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나하고 아이 컨택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뭐 이렇게 장난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쳐다보기 위해서 자신의 눈의 끝부분에 눈동자를 몰아가지고 응시를 하는 주변 시야의 사용을 선호한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라면 제가 가르치는 아동 중에 하나가 그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왜 요만한 자판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뭐 뽀로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자판기 안에 왜 음료수가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동전을 넣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왜 돈을 가지고 여기다가 요렇게 넣는데 얘네들이 보이는 특징은 뭐냐라면 저희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보고 넣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눈을 돌려가지고 요렇게 넣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변 시야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주변 시야의 사용을 조금 선호한다라는 보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떤 몸짓이나 안면 표정 사용에 결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인 이제 특징은 뭐냐, 구어 사용에 있어서도 지체를 보이고 이렇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 결함을 보일 뿐만 아니라 얘네가 보이는 독특한 언어적인 특징이 있다. 반향어 사용이나 아니면 억양 사용, 대명사 반전을 보인다라고 해서 이런 자폐성 장애 아동들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드러진 의사소통의 유니크한 특성들을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자폐성 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에 대해서 볼 텐데요. 사실은 비구어적인 의사소통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하고는 조금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되세요. 결국에는 뭐냐라면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의사소통이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왜 눈맞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적인 특성으로 첫 번째로는 이제 눈맞춤 결여돼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맞춤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얘네 특징은 뭐냐라면 어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마 목소리나 사람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별로 사람 목소리에 대해서는 선호를 보이지 않는데 어떤 뭐 장난감에 있는 소리나 기계음에 대해서는 또 선호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엄마 눈 마주치고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무생물보다는 사회적 자극을 조금 더 좋아해요. 그런데 자폐성 장애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눈 맞춤을 피하죠. 잘 안 해요. 그리고 사람보다는 사물, 얘네가 사물에 대해서 이제 강한 관심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만 2세 전후의 일반 영유아 같은 경우에 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익숙한 목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누가 현정아 그러면 이렇게 그쪽을 쳐다보던가 아니면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어떻게 알아요? 엄마를 향해서 가고 선생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왜냐? 얘네는 이제 관심받고 사랑받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폐성 장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뭐냐라면 아까 사람 목소리에 별로 선호를 하지 않고 먼저 사람한테 다가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동 이름을 불렀을 때 얘네 특징을 뭐냐라면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행동은 자폐성 장애를 선별하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되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라면 일반 영아들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과정 안에서 얘네가 왜 엄마가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쳐다 안 보는 시기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어린 시기에 일반 아동들이 보이는 특성을 자폐성 장애라고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얘네가 이제 자라서 사실은 2세 이후에는 이런 특징이 많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후기 영아기나 아니면 유아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름을 불렀는데도 별로 적절히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약간 상호작용의 결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혹시 자폐성 장애를 선별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특징이 뭐가 있냐? 자, 공동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사회적 참여에 결여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는데 눈응식 어떤 것을 같이 바라보는데 이제 결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응시라는 게 왜 중요하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얻는 정보를 이제 심각하게 생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이제 상호작용의 시작이나 유지를 매우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뭔가를 줬죠. 그런데 그걸 안 쳐다봐요. 그러면 정보 습득에 있어서 제한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라면 내가 뭔가를 제시를 했어요, 아이한테. 근데 안 쳐다봐요. 상호작용 시작할 수가 없겠죠.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눈응시의 결여라는 건 뭐냐라면 단지 안 쳐다보는 거에 문제에 떠나서 이렇게 어떤 정보를 얻거나 그러니까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상호작용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눈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주의 집중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자기가 흥미있어 하는 것을 쳐다보도록 이끌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심 따라가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오게 하지도 않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회적 참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뭐 부모의 존재를 인식하고 부모가 자신과 같이 있는지 조금 자주 확인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 자꾸 부모를 쳐다봐요. 그리고 뭔가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깨트리면 이제 아동들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을 슉 쳐다보죠. 왜? 지금 내가 혼날 상황인가 안 혼날 상황인가? 그러면 엄마가 지금 나를 혼낼 것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울어야죠. 덜 혼나려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떨어뜨리거나 깨트리면 일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화가 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빨리 이제 부모를 쳐다봐요. 그런데 자폐성 장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 관심 끌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참조를 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폐성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 그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은 관심 없죠. 그래서 사실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그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지만 행동 특성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사람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별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정보를 다른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공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구어 발달이 이루어진 자폐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것이 자신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단지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 그 다음에 뭐 소재, 요거에 관련돼서만 사실이나 세세한 정보만을 계속 이야기하려는 이제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으로 얘네가 사실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라는 거는 상호 주고받는 관계를 얘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런 핵심 행동의 결함이라는 건 사회적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친구 관계죠. 그래서 사실은 장애 아동들이 다른 장애군도 사실 비슷하기는 한데 특히 자폐성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친구 관계, 우정을 발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자폐성 장애 아동의 이제 행동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실 텐데요.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뭐냐? 제한, 반복적인 흥미와 활동. 그러니까 어떤 흥미와 활동을 얘네가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한적이고 반복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매우 한정된 범위의 흥미만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성 장애 아동들은 사람보다는 뭐를 더 좋아하죠? 네, 사물을 좋아해요. 그리고 전체보다는 사물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얘네가 특별히 더 선호하는데 그게 뭐냐라면, 그러니까 왜 아까 자동차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반 아동들은 왜 자동차가 있으면 이거 뭐 바퀴도 관심 있고 문도 관심 있고 이렇게 막 기능 놀이를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얘네들은 사실은 무슨 놀이를 하냐라면 이렇게 자동차를 들어올려 갖고 막 이렇게 바퀴만 굴리던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보통 저희 장난감에 왜 창문들이 조그맣게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창문 밖에 이렇게 이런 자극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사실은 전체보다는 그냥 사물의 특정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 자동차를 그냥 거꾸로 해서 계속 바퀴만 돌면서 놀던가, 이게 사실 자동차 놀이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야구 경기를 직접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유명 야구 선수들의 이름이나 그냥 기록을 그냥 줄줄이 말하는 걸 그냥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네, 두 번째로는 얘네가 선호하는 활동에 대해서만 몰두를 해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 만약에 중간에 방해를 받으면 흥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사람하고 노는 거 관심 없죠. 그래서 제가 가르친 그 아동 중에 한 명은 뭐를 좋아했냐라면 그 자동차 중에서 이렇게 멜로디밴이라고 위를 탁 누르면 빗자국이 반짝반짝 나면서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뭐를 하냐라면 50분 내내 그것만 눌러서 소리하고 빗자극을 즐겨요. 그게 얘한테 굉장히 재밌는 활동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제가 이제 상호작용 시도하려고 쓱 가리면 어떡하겠어요? 네, 제 손을 확 치워버리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네가 좋아하는 활동에만 계속 몰두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근데 방해받으면 굉장히 흥분하고 화를 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동일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스럽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변화 없이 굉장히 한정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사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얘가 좋아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막 뭐 주차장 놀이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다음에 도로 놀이도 하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뭐를 하냐? 계속 그냥 일렬로 세워놔요. 다음에도 놀 때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 10개를 주면 그냥 계속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물로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거를 좋아하는 경우 이런 활동에 변화 주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이제 활동하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아까 제가 그 자판기 잠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그 친구도 뭐냐라면 사실은 그 처음에는 그 이렇게 자동차만 가지고 놀다가 나름대로 그래도 그 놀이실 안에 있는 그 놀잇감이 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한 게 그 자판기였는데 자판기는 보통 이제 돈 넣고 눌러서 요거까지는 좀 기능적인 게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음료수 뽑았잖아요. 그렇죠? 저희 뭐 해야 되죠? 네, 서로 마시기도 하고 선생님 먹으라고도 주고 아니면 엄마 먹으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마시는 행위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돈 넣고 뽑아서 여기까지 기능놀이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패턴이 나온 게 뭐냐라면 음료수를 10개를 계속 눌러서 뽑아요. 그러면 이건 절대 제가 먹으면 안 돼요. 그 자판기 앞에다가 그냥 무조건 얘를 다 일렬로 세워 넣어야 돼요. 그럼 이거 놀이가 끝나죠. 자, 그럼 다른 놀이 하냐? 아니에요. 다시 음료수를 넣어요. 그리고 돈을 넣고 10개를 다 뽑아요. 그 다음 뭐 할까요? 네, 이거 다시 또 이렇게 일렬로 세워야 돼요. 이거 냉장고에 넣어서도 안 되고 마셔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놀이 안에서 이렇게 동일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집을 보인다. 그래서 패턴화된 행동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그 행동적인 특징으로 뭐가 있냐라면 자기자기 행동이나 상동 행동과 같은 좀 반복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런 행동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별로 목적이 없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행동인데 요거를 반복적으로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막 손을 흔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손을 흔들어요. 근데 이거 지금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막 손을 흔들어요. 아니면 막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요. 이거 의미 없는 행동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동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폐성 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기 자각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왜 놀이 수준이 사실은 그 감각 운동에 조금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영아들 같은 경우에도 왜 감각 운동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왜 놀잇감을 기능적으로 놀기 이전에 감각 자극을 즐기죠. 그러면서 얘네가 습득을 해요. 재밌어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유아기가 됐는데도 어떻게 노냐라면 그 찰흙 같은 거나 아니면 칼라멜 이런 거를 줘요. 그러면 일반 영아들은 어떻게 해서 놀죠? 네, 이거를 막 주물주물 해갖고 뭐 눈사람도 만들고 과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막 만들면서 놀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제 다리가 안 보이니까 그냥 손으로 제스처를 하자라면 여기 밑에 찰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발밑에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만 즐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네, 감각 자극만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좀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이렇게 그냥 자기 자극 행동이나 아니면 상동 행동과 같은 조금 반복적인 움직임, 운동 행동 특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가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라면 감각 자극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감각 여러분들 뭐가 있죠? 네, 감각. 네, 오감각이 있죠. 네, 청각, 시각, 네,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런 5가지 감각 자극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생각보다 비율이 높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42에서 한 80% 정도 굉장히 큰 비율인 거죠. 그래서 요 정도의 비율이 비정상적인 감각 반응을 보이는데 그 예를 들면 시각하고 청각 자극을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냐면 시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왜 깜깜한 데 들어갔다가 밖으로 확 나오면 저희도 모르게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강한 이렇게 빛자극이 와서 저희가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런데 자폐성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 시각 감각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 뭐를 하냐? 강한 빛자극이 들어와도 그거를 이렇게 그냥 빤하게 쳐다봐요. 그 다음에 아까 청각 자극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가르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청각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 친구가 있었는데 엄마하고 이렇게 가다가 엄마 비행기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 비행기가 없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 한 5분 정도 있다가 네, 비행기가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듣지 못하는 자극을 얘네는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과소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반대로. 그래서 이런 감각에 대해서 이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경보 소리 사실 저희도 힘들긴 하는데 더 힘들겠죠. 민감하면. 그다음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는 뭐 저희한테 과한 자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각에 예민한 경우에 이제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와 같이 자기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아이들은 괴롭죠. 귀를 막아요. 이런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몸에 대해서 이제 촉각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거나 싫어하는 아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몸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이 감각이 자기는 굉장히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밀치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특성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정의에 따라서 자폐성 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의사소통 특성하고 사회적인 특성, 자, 그 다음에 행동 특성으로는 큰 틀에서는 얘네가 흥미와 활동을 보이기는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흥미와 활동을 보인다라고 해서 이런 특성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